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한국 최고의 경영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 기업 분석하고 기업 투자를 할 때 기업이 사실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사실은 저는 요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예. 입장에서 네, 보면 맞습니다. 자기 자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인력 구조의 변화와 그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구조의 변화까지 그렇죠.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기업들한테 가끔씩 이제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인건비를 보는 관점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인건비는 비용인가요, 투자인가요, 각도기님? 큰 회사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작은 회사는 투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죠. 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작년에 43조를 벌고 30조를 썼거든요. 네. 30조를 어디다 썼을까요? 장비에 제일 많이 썼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감가상각비가 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재료 사는데 8조를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인건비를 5조를 썼거든요. 네. 나머지 비용도 있지만 순서가 대략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설비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고, 네. 장치 산업이니까 재료, 인건비. 삼성전자는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228조를 썼거든요. 230조를 썼는데 100조는 재료를 샀습니다. 재료. 네. 재료. 네. 네. 그 다음에 30조는 이제 설비 감가상각비고, 네. 인건비가 28조쯤 되거든요. 와, 많다. 예,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자회사도 많네. 포함해서. 네. 각도기님이 제조업 CEO라고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자원이야.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제조업이? 리소스야. 아니죠. 네. 아니죠. 장비가 최고의 리소스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제조 라인, 생산 네, 설비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무슨 공급망 대란이다, 뭐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다 그거 감수하고 네.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비가 있고 설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계속 수급이 이루어져야 제품이 나오고,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대부분의 제조 대기업에게 사람이란 인건비란 비용이죠. 예. 인건비.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테크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발자 연봉 전쟁 뭐 이런 얘기 뭐 다 아실 거고, 예. 실력 있는 개발자들 연봉이 부르는 게 값이다, 뭐 다락같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테크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은 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투자로 보겠구나. 네, 저는 제가 몇 명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 건 이런 얘기들이죠. 뭐 개발자 연봉 전쟁 때문에 인건비가 뭐 27%가 올랐고, 그래서 뭐 7대 게임 회사 실적이 뭐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런 뭐 맞는 얘기죠. 네네. 뭐 연봉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고 당연히 판관비가 오르니까 이익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걱정되지 않느냐, 이거 이래도 좋으냐. 뭐 신문에서는 뭐 요새 개발자 연봉 전쟁이 좀 완화된 것 같다, 뭐 좀 수그러들었다 하는데, 현업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심해졌다고, 전혀 완화되지 그래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봤죠, 저도 언론에서. 네, 근데 네. 이제 그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전혀 해소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걱정스럽지 않나요? 뭐 여쭤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네.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차, 뭐 하이닉스 이런 데는 인건비라는 것은 줄여야 되는 대상이고, 효율화해야 되는 대상이고, 네. 무릇 우리가 스태핑을 하고 어떤 사람을 고민할 때는 일단 우리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산정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근데 이 테크 기업들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설비란 것도 없고, 그렇죠. 그쵸? 우리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네이버는 좀 많긴 하지만 뭐 카카오 이런 데 유용자산 한 2,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150조고. 네. 일단 설비랄 게 없고, 그 다음에 재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저기 컴퓨터가 재료죠. 그러면 우리 뭐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무슨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뭐 아무튼 게임사든 아무튼 뭐 종합 인터넷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그분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사업 모델상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네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인재 제일이다, 사람이 미래다, 구호로 존재했죠. 그렇죠. 네. 일종의 레토릭이었죠. 네, 레토릭이었죠. 레토릭.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창업자들이 뭐 사람이 뭐 미래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이제 어떤 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거 학습시키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는 매출 10%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전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10%에서 막아라. 실제로 인건비 총액이 매출 10% 넘는 회사 별로 없어요. 현차같이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일부 업종 빼고는 네. 굉장히 정확하게 10% 정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20% 훌쩍 넘어요. 네. 그 다음에 게임 회사 뭐 NC소프트 같은 거 25%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개발자 연봉 상승이 분명히 이제 받아되는 건 있겠죠. 뭐 그게 흔쾌한 소식은 아니지만은 그들한테는 그 개발자 연봉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죠, 프라이스 테이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했죠.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었고 프라이스 메이커였다면 고연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그런 업종들이 생겨났고 굉장히 비저업을 해줬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분들이 드디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탤런트 풀을 놓고. 제조업체들이 이제 점차 그렇죠. IT화되고 있죠. 자동차도 점차 IT 기계로 바뀌는 거고 모든 게 전자화되고 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점차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걸 보면은 네. 저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렇죠. 정말 진짜 그 이종 간 산업의 결합이라는 게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딱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거나 최소한 어떤 기업들도 더 이상 기존의 굴뚝 산업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기업은 없어요. 뭐 10년 뒤, 20년 뒤, 뭐 포스코는 뭐 한화는 다 달라요. 우리 뭐 한화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산업용 화약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화, 김동관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는 한화는 지금 이제 뭐 항공우주 기업이고, 네. 태양광 기업이고, 네. 그 다음에 소재 장비 전문 기업이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실력 있는 개발자다?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카카오에 갈 수도 있고, 현대모비스에 갈 수도 있고, 네. SK 하이닉스에 갈 수도 있고, LG화학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연봉이 똑같다면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회사랑 사람을 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회사랑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보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 대기업은 인건비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쪽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 네. 사실 뭐 기업들이 뭐 선에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BM상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아깝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뭐 성장, 내가 이 기업에서 미래가 있을까? 어떤 루킹 포워드해서 내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성장감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네카라쿠베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랑 네이버 두 개를 놓고 보면 우리 네이버를 그만두고 삼성전자로 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세일스 피치를 할 수 있는지 리크루팅 담당자가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없는데 삼전에 있는 것? 옛날에 그 국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곧 나라다. 아유. 그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네카라쿠베랑 비교하면은 앞선 게 없는 거예요. 직방이랑 야놀자까지 해가지고 직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보상은 뭐 about same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과 좋은 초일류 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나머지 성장감, 예를 들면 내가 삼전에서 더 미래가 있을까, 뭐 쿠팡에서 내 미래가 있을까, 그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삼전에 있을까, 더 있을까, 아니면 뭐
토스뱅크에 더 있을까? 아니면은 실력 있는 동료와 상사는 어디에 많을까? 그리고 워라밸? 내가 일하는 어떤 개인의 일과 여가의 믹스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네. 그 권한은 어디에 더 많을까? 그건 답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내 선택 메뉴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뭐 그 정도로 맞춰줄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보상 빼고는 스타트업에 뭐 잘 네. 아시겠지만은 네. 뭐 성장이라든가 자율 관계 워라밸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나은 스타트업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유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제대로 잘 풀린다면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스탁 옵션을 조금만 받을 수만 있으면 뭐 월급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마인드, 관점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 현상이 가속화되면 됐지, 그렇잖아요. IT 기업에서, 테크 기업에서 사람의 중요성, 네. 인재의 중요성이 네. 앞으로 더해지면 더했지, 절대 덜해지지 않거든요. 와, 저는 지금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짜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건 이미 뭐 상당 부분 추월을 했습니다만 시간 문제겠구나. 그 군대 같은 문화에 아직도 여전히 좀 옛날 느낌의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있죠. 제조업은. 있죠. 예. 그러면 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을 데리고 제조업을 끌고 가는 것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중국과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과연 야, 큰일 났네. 이런 느낌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첩첩산중인 거죠. 이 블루칼라 직군들은 내가 여천 공장에서 블루칼라 뭐 어셈블리 라인 워커 하느니 뭐 차라리 라이더를 하겠다. 네, 배송센터에서 일하겠다. 네, 얼터너티브가 생긴 거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들은 또 결국 그 아직은 일부 직군이긴 하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정말 몇 군데 갈 데가 없었다면 네, 지금은 정말 굉장히 좀 화려한 메뉴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거고 MZ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성자, 관, 워, 보 측면에서 뭐 압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대기업들의 어떤 우리 조직 문화가 변해야 된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변화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딥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최태원 회장님 말씀을 정말 빌면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들도 이제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여전히 까라는 까 스타일의 문화를 가진 대기업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민하게 이제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뭐 실리콘밸리 문화를 어떻게 이식할까. 최소한 얘네들처럼 유연하고 자율적인 수평적인 문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기업들도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전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 성장,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력을 다루는 기술을 어떻게 빨리 변환시키느냐 그 기업이 그렇죠. 그런 기업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든가 뭐 사업 구조 재편 생각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를 들면. 네,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예, 정말 대대적으로 바꿨죠. 저희 김동관 대표님 주도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 관리 모델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행 지표로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뭐 분할을 하고 합병을 하고 사업구조 재편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탑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구조는 다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핵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인재 영입과 유지 측면에서. 그래서 결국 그런 변화에 살아남는 기업들,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 네, 저는 분명히 갈릴 거라고 보고요. 대대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지금 얘기하는 기업들은 그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완전히 이제 중구장대 산업, 예를 들어 화약에서 태양광, 네. 아니면 화약에서 소재 장비 전문 기업, 네. 뭐 이런 것들, 화약에서 첨단 소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 사업 모델이 바뀌면은 뭐 사람 관리 모델이라든가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 구조 재편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거든. 그렇죠. 아 이거 완전히 시간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경영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바뀔 것 같고요. 리더십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오너십이 있는 기업들은 빠를 것 같아요, 변화가. 오히려 네. 자 우리 이렇게 예. 바꿔야 안 그럼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없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총대를 안 매거든요. 내일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지 잘 느낌이 확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네. 느낌이 확 왔어요. 뭐 오너도 이제 뭐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오너십 자체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체인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거 듣고 보니 최근 세계를 주름 잡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계 뭐 빵이라기도 하고 네, 뭐라고 하나 뭐 이 마가, 기업들 빵, 예. 이 기업들이 다 오너십이네요. 그렇죠. 예. 오너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물론 구조는 다양하지만은 네. 분명히 이제 오너십이 비저블하죠, 굉장히. 네네네. 그게 굉장히 주인 없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지금 예. 보면- 물론 뭐 옆에 있는 그 투자 파트너들이 꽤 물론 크게 이제 지분을 갖고 뭐 있지만 분산 투자는 잘 돼 있지만은 네. 뭐 소유가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랑은 이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른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내 몸값을 올린다. 내 몸값은 언제 올라갈까요? 결국은 내 몸값, 연봉을 좌우하는 팩터가 세 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네. 그리고 결국 내가 우리 회사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네. 그 다음에 내 역량과 이 성과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하냐. 그렇죠. 이 세 개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회사는 내 역량, 똑같은 역량 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버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50억, 500억을 버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그게 뭐 1인당 매출액만 계산해봐도 금방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직장인들이,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거, 네. 회사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회사에 내 역량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요거는 회사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수익 모델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친구들이 단기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살긴 하지만 회사의 장기 비전 따위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가 없는 회사들,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결국 이 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라고 하는 네. 이 포텐셜 미래를 땡겨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 오늘의 이 회사는, 그러니까 내일의 이 회사는 오늘의 이 회사는 조금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고, 그냥 재무적으로 정말 우량하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어느 회사에 더 끌리겠느냐. 내가 뭐 주주라 뭐 아니면 어떤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네. 구성원으로서 끌릴 때 어느 회사에 더 끌릴 거냐. 이것도 이제 결국 성장감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예. 내 몸값은 뭐 나도 역량을 키워야겠지만 최고의 동료와 최고의 상사가 일하면서 자율과 책임하에 도전적인 업무를 하면서 내 몸값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거는 개인이 회사의 조직 문화와 결합돼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회사에서 내 역량 가지고 한껏 고양된 내 역량 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냐, 이거는 철저하게 오너나 탑 매니지먼트 결정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 예. 예. 미래를 내가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경영진이 얘기하는 미래가 얼마나 바이가 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HR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페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또 요새 또 고민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뭐 능력주의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예. 뭐 그런 말씀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결국 이제 보상 제도 같은 경우도 성과를 사이좋게 n분의 1 해서 나눠 가지는 형태. 성과 창출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조직이지. 네. 무릇 성과는 조직에서 나오는 거고 협업에서 나오는 거고 뭐 집단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요즘 뭐 젊은 구성원들이라든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의 이제 보상 제도랑은 좀 다르거든요. 구글의 이익을 뭐 구글 직원들 20만 명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애플의 이익을 뭐 전사 이익 공유제에 의해서 뭐 사이좋게 뭐 10만 명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갭이 있는 거죠. 저희 현재는 지금 굉장히 100년 동안 세상 들어올 게 하나도 없는 회사나 아니면 부문 사업부의 이익을 구성원들이 사이좋게 공유한다는 철학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그 개인의 성과를 좀 더 반영해 달라.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한테는 차별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금융업은 달라요. 금융업은 완전 예외지만 탁월한 성과라는 게 측정 가능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이 금융업이라는 요 섹터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거든요. 네.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금융업에서는 정말 PB님이 사장님의 몇 배 연봉을 받아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제조업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머슴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우리 머슴의 연봉은 뭐가 좌우해야 될까요, 도기님? 그 집안에 많은 걸 벌어다 주는 게 사실은 몸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느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머슴은 장작을 잘 패야죠. 네네. 물론 이제 뭐 대감집이냐 일하는 데가 농부집이냐도 영향을 미쳐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들의 어떤 성과 보상 구조라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는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지. 장작은 하청업체도 패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내 하인으로서 나를 고용한 집이 대감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농부냐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를 장착한 MZ 구성원들은 현타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고성과 부문의 저성과자랑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 지금은 이제 고성과 부문의 저성과자가 훨씬 많이 밖에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고 네. 무선이고 네.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인 거고 네. 그 고성과 부문에도 저성과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의료기기 사업부 같은 저성과 부문에도 탁월한 고과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저는 뭐 서베이를 해보면은 뭐 단연 MG 구성원들은 SK 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연 저성과 조직의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가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예.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아니 물론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은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네. 예를 들면 적자 사업부인데. 그렇죠. 바이오 같으면 맨날 적자 날 텐데. 예, 그렇죠. 네. 이 바이오팜에서 어떻게 후한 PS를 주느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뭐 사실은 딱 떨어지는 답이 없지만 지금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성과 부문에 있다고 그러면은 역전이 안 됩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제가 저성과 부문에 가전사업부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네. 그렇죠. 냉장고 1000대 팔았어. 이래도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네. 구조가. 근데 이거는 페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뭐 어느 사업 이게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요게 이제 묘하게 갈리는데 삼성전자 임원님들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아시죠. 예. 그죠?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그거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입사할 때 따로따로 뽑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한다. 예, 스스럼 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요새 뭐, 사내 공모 제도도 있고, 인터널 모빌리티 제도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내에서 사업부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럼 회사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뭐, 삼성은 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 복합법인에서 사업부에서 사업부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럼 크게 보면은 다 운빨이거든요. 네. 업황이랑 시황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뭐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 유가가 천정부지다 그러면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네. 삼전 DS는 당연히 잘 되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그 무력감, 복불복이다, 아니면 다 운빨이다 이런 냉소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 또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근데 조직의 성과는 측정하기 쉽거든요. 예, 예. 삼성전자 뭐 매출 280조, 영업이익 52조네 쪼개. 그렇죠. 예. 사업부별로. 그렇죠. 쪼개입니다. 사업부별로 열 몇 개로 쪼갤 수도 있고 저 같은 회계쟁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쪼개거든요. 네. 아 쪼개 보면은 뭐 이익 기여도가 DS가 최고고 IM이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 그럼 고성과자가 어떤 의미냐? 고성과자인지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을 측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 대기업도 복합적인 성과 보상 체계를 예를 들어 겹치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고성과 영역과 저성과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좀 겹치는 부분을 만든다. 뭐 그렇게 조직을 좀 평가 보상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사냐 부문이냐.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문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전사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문이 중요하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또 부문이 전부 다이냐 이런 고민도 있는 진짜 거고. 자원 배분하기 정말 네. 어렵겠네요. 또 뭐 팀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도 네. 사실 한 명이 뭐 성과를 다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배분할 거냐 뭐 그런 고민들. 진짜 그건 옛날부터 또 중요하긴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돈은 못 벌어도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어우 그렇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비쌀 터인데. 네. 예, 그런 데는 돈을 못 벌어도 더 성과를 많이 줘야, 그러니까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만 사람들이 버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데 결국은 그 인사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각도기 A, 네. 신재영 C, 제가 납득이 되고 네. 승복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지금은 사실은 뭐 각도기님 S, 저 C라고 해도 뭐 잘리진 않거든요, 제가. 네. 연봉이 안 오르거나 좀 깎이는 수준이고. 뭐 각도기님은 계속 승진해서 임원 되시겠죠. 저는 그냥 이제 쭉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상, 그러니까 이 어떤 같은 직급이었으면은 이 어떤 수평적인 보상 차이는 크지 않았거든요. 네. 임직원 보상 격차는 있어도.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냥 애플식으로 완전 철저하게 성과주의로 가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보너스라는 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못 받아요. 네. 기본급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걸 받으려면 일단 상위 40% 고가에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현금 보너스가 나오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상위 25%에 들어야 주식 보상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철저한 엘리트주의거든요.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예. 그러니까 상위 10% 직원들을 얼마냐 리테인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 부서장들의 KPI가 되는 거고 이 조직 보상 재원을 예를 들면 각도기님이라는 탁월한 스타한테 다 몰아줄 수도 있어요. 팀 전체 변동급 재원을. 네. 그것도 다 허락을 합니다. 어. 부서장이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게 되면 사실은 고가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가자의 이제 SAB, CD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납득을 전혀 안 하죠. 네. 아시다시피 이 고가라는 게 뭐 승진하기 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승진하면 떨어지고 뭐 몰아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내 정치라든가 아부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 뭐 인사평가 기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네. 연말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도 한다. 피드백 한 번 없이. 인사평가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장들 지금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럼 집단이 더 이상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다면 개인이 중요한데 이 개인 성과는 누가 평가하고 누가 고과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킬 거냐. 그런 고민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대기업의 관리자들은 굉장히 숙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네요. 예. 예. 왜냐하면 또 이 뭐 성장을 원하는 구성원들 정말 베이비시팅 해가면서 뭐 성장하고 육성하고 뭐 발전도 시켜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고과 일방적으로 너는 S 너는 C 뭐 통보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냥 고성과자 저성과자 어떤 뭐 진짜 감에 의해서 쭉 랭킹 매기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예. 그래서 예. 뭐
하다못해 1년에 4번은 만나서 뭐 잘 지내냐, 지금 연초에 우리 같이 세웠던 목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지금 뭐 이건 잘했고 이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고 피드백을 계속 주게 돼 있거든요. 예. 만나가지고 네. 원어원 미팅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불만들, 인사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 그 다음에 고과를 일방적으로 연말에 한번 통보만 한다, 피드백 하나도 없이. 예.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줄 세우기식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한때 삼성전자는 8등급이었거든요. 대학 네. 학점처럼. 네. 그게 이제 이 등급 평가가 연봉제 기준이 되고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나눴었는데,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아예 등급 자체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SKT라든가 네이버,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등급이 없고, 많은 이제 판교의 테크 기업들도 뭐 등급이 있어야 한 3등급? 네. 3개 등급 정도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강력한 상대평가로 성과에 따라서 줄 세우기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 제도에서. 예. 예. 뭐 당연히 직원들 고과하시겠지만 네. 결국 뭐 우수고과자는 우수고과자들대로 힘들고만, 예. 저성과자는 뭐 당연히 회사에 적이 되는 거고, 네. 평균 성과자도 사실 회사에 적이 안 되면 다행이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음. 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지금 옮겨가고, 이 등급이란 것도 이렇게 잘게 나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각도기님도 직원들 8등급으로 나눌 자신 있으세요? 저 작년에 했다가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를 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출현하기, 정말 무서운 놈들이 오게 된 거죠. 예. 정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 단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출중한 기업들이 등장을 했다. 예, 등장을 했다. 그리고 예. 점점 더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고, 또 마침 그들이 주도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도했던 HR 트렌드라는 게 MZ들이 선호하는 특성들이랑 다 맞지는 않아요. 네. 다 맞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맞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변화의 그 니드가 굉장히 가속화된 측면들이 있죠. MZ들이 본격적으로 작년 재작년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기업들이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많이 내고 하면서 주주들이 이제 뭐 배당해달라, 뭐 자사주 매입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구성원들도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저희 신한금투 블라인드 같은 데 가보시면 뭐 금방 이해하실 텐데, 소위 MZ의 특성, 자아가 강하다. 네. 거침없이 얘기한다. 불편한 것도. 예. 그래서 웬만한 사장님들은 아마 블라인드 보시면은 뒷목 잡으실 거예요. 예, 진짜로. 저도 뭐 웬만하면 보시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예, CEO분들 뵈면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서. HR 부서에서 정제된 요약을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할 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네. 특히 일부 직군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가불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진짜로. 노동시장 가불이 바뀌었어요. 예. 아까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 테이커 얘기했는데 메이커들이 테이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상 체계 같은 경우도 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짜리. 요새 지금 신정부 어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노동정책. 한국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렵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직무를 60개로 나누고, 각도기는 뭐 최고 등급이니까 뭐 연봉 1억, 신재용은 중간 등급이니까 뭐 연봉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잡그레이드를 쫙 나눠놨는데, 지금 이제 MZ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이제 호봉제잖아요. 연공서열.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도 네가 뭐 빨리 들어왔다고 더 많이 받냐. 네. 40대 부장님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현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 연봉제 수준인 것 같아요. 성과 연봉제 수준. 네가 고가가 좋으니까 뭐 각도기는 3% 올리고 신재용인 동결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성과 연봉제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결국 잡 베이스드 페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조금 봤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김현장이란 뭐 로펌이 있다. 우리 송무팀이나 아니면 비서들이 변호사들 월급 높다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 거기에 레버뉴 제너레이터는 변호사들이고 네. 변호사들의 급여가 제 생각에는 뭐 심지어 10배까지도 높을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한다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직무급이거든요. 네. 프로페셔널 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듯이 의사랑 간호사 급여가 다르듯이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있죠. 이 개발자들은 이미 등급이 생기고 있고요. 예. 그 등급을 이제 어떻게 매기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LG, CNS 같은 기업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기술 역량 기반 시험이라고 그래서. 놀랍네요. 네. LG, CNS에서는 시험을 잘 보셔야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하게 돼 있어요. 와, 네. 시험을 보는 회사가 아직 네, 있다. 근데 젊은 직원들이 폭발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요? 시험 기반 시스템을. 오히려. 네. 네. 기성세대 라떼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 깊은 형평, 어떤 평등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들 네.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부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 뭐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야, 오늘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기업 문화 그리고 기업의 인력 관리의 변화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맞이하게 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현장감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진짜 완전 아카데믹한 내용인데 경영자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네요. 오늘 이 영상은 진짜 경영자분들이 꼭 보고 각 회사의 리더십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소프트웨어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국 회사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큰 변화 속에 지금 직면해 있구나. 그래서 참 투자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야,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를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향후에 정말 잘 뻗어나갈 것이고 이거 조금만 자칫 잘못하고 옛날 느낌대로 하다가는 순식간 어느 순간에 쓸 인력이 없어서 인력난에 그냥 바로 봉착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기업 투자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진짜. 네, 근데 예. 정말 이제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다. 레토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정말로. 옛날에는 그냥 또 무슨 기업의 캠페인 광고네 하고 넘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의 사업 모델이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그리는 사업 모델들은 사람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모델이 없어요. 예. 미래의 우리 회사는 어느 회사든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 영입과 유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예. 참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담이 아니라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증시각도기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